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홀로 지내온 지 오래된 63살의 어머니입니다. 평범하고 규칙적인 일상을 보내던 그녀에게 유일한 낙은 서울로 시집간 딸이었습니다. 메신저 속 딸의 가족은 늘 화목해 보였습니다. 손자는 활기차고 귀여웠으며 사위는 다정하고 예의 발랐죠. 모든 것이 평온한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막 도착한 그날 제복을 입은 낯선 젊은 여자가 그녀와 살짝 부딪히며 손에 휴지 한 뭉치를 쥐어주었습니다. 휴지를 펼쳐본 순간 그 안에 적힌 단 7글자가 그녀를 식은땀 흘리게 했습니다. 따뜻한 가족 방문이 될 줄 알았던 이 여정은 사실 치밀하게 설계된 함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도대체 어떤 일을 겪고 있었던 걸까요? 그 쪽지를 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녀는 진실을 폭로할까요? 아니면 침묵을 선택할까요? 한 현명한 여인의 직감, 정교하게 짜인 사기극, 그리고 뒤늦게 시작된 인생의 감사, 지엔차. 혈연이라는 껍데기 뒤에 숨겨진 진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임숙자입니다. 올해로 63살이죠. 퇴직 후 제 일상은 베란다에 내놓고 깜빡 잊어버린 찻잔 속의 차처럼 맑고도 고요했습니다. 혼자 보내는 하루하루는 이렇다 할 맛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런 제게 유일한 위안은 서울에 사는 딸 영희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면 영희에게서 오는 메시지는 제 밋밋한 삶의 유일한 달콤함이었습니다. 엄마 좋은 아침 서울은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 민준이가 공원 가서 신나게 뛰어놀았어. 사진 속에서 7살 난 외손주 민준이는 잔디밭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가로수 잎이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아이의 동그란 뒤통수에 머물러 있었죠. 엄마 나랑 철민 씨도 잘 지내? 너무 보고 싶다. 사진 속에서 영희는 사위 박철민과 머리를 맞대고 달콤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저장해 크게 확대해서 찬찬히 살펴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딸아이가 부쩍 마른 것 같았습니다. 통통했던 볼살은 쏙 빠졌고 영상통화를 할 때면 눈가에 숨길 수 없는 피로함이 비쳤습니다. 걱정스레 물어보면 딸은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나 다이어트 중이라니까 서울 여자들은 다 이렇게 말랐어. 안 마르면 촌스럽대. 사위 철민이도 옆에서 거들었죠. 그럼요, 장모님. 영희가 최근에 회사에서 승진하면서 프로젝트가 많아 좀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제가 매일 보약 다려주고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딸의 행복이라는 이름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타지에서 고생하며 사는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저 아이들이 잘 살고 있다고 믿어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지난주 가족 단톡방에 철민이가 긴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새로운 투자를 유치해서 전망이 아주 밝다며 더 큰 학군지로 이사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밑밥을 깔더니 마지막에 본론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상해 끝에 장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셔서 같이 지내셨으면 해요. 아이도 좀 봐주시고 편히 쉬셔야죠. 부산에 혼자 계시면 적적하시잖아요. 차라리 부산 아파트를 정리해서 이쪽에 투자해 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서울 부동산 흐름상 5년 안에 자산이 2배는 될 겁니다. 제 마음은 순식간에 경계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보통의 가족이라면 자식이 열심히 돈을 벌어 부모님을 편히 모시려 하지 부모의 유일한 안식처인 집을 팔아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라고 부추기지는 않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았죠. 제가 답장을 하기도 전에 영희의 음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들뜬 목소리였죠. 엄마 빨리 와. 너무 보고 싶어. 우리 가족 다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 딸의 목소리에 다시금 그리움이 일렁였습니다. 지난 설에도 내려오지 못해 얼굴 본 지가 한참이었거든요.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여행 삼아 가는 셈치고 저는 침실로 걸어가 협탁 제일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과 서류 뭉치 속에서 신분증과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들어 3일 뒤 서울행 KTX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인천공항 근처 역에 내리자 창밖은 서울 특유의 습기를 머금은 회색빛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오는 내내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딸과 사위를 만났을 때의 온갖 상황을 시뮬레이션 했죠. 짐을 밀며 도착 대합실 출구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영희와 철민이를 찾기도 전이었습니다. 공항 지상직 제복을 입은 한 젊은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제 쪽으로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2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 마른 체구에 얼굴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녀가 중심을 잃은 듯 비틀거리며 제 팔을 툭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정말 죄송해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더군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말아요. 저는 손을 흔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공항에서 이런 부딪힘이야 흔한 일이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순식간에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시 발걸음을 옮기며 무심코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끝에 닿은 건 차가운 안감이 아니라 꾸깃꾸깃하고 딱딱하게 뭉쳐진 무언가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즉시 멈춰 서서 짐 카트를 기둥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등을 지고 주머니 속에서 그것을 꺼냈습니다. 꽉 쥐어진 휴지 뭉치였습니다. 손바닥에 순식간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방금 그 여자가 부딪혔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되감기되었습니다. 그건 실수로 부딪힌 게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이었죠. 주변을 경계하며 살핀 뒤 떨리는 손으로 휴지를 조금씩 펼쳤습니다. 긴 글은 없었습니다. 잉크가 거의 다 떨어진 볼펜으로 다급하게 적어 내려간 7글자만이 있었습니다. 너무 세게 눌러 써서 종이가 찢어질 듯한 필체였습니다. 사위가 위험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웅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위험하다니 재정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신변의 위험인가.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익숙하고 살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모님, 여기에요. 고개를 번쩍 드니 철민이가 만면에 미소를 띠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 딸 영희가 서 있었죠. 저는 빛의 속도로 그 휴지 뭉치를 다시 움켜쥐어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장모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기차 타는 게 피곤하지는 않으셨나요?
철민이는 몇 걸음 만에 제 앞으로 달려와 살갑게 웃으며 제 짐을 가로챘습니다. 이런 험한 일은 제가 해야죠. 장모님은 좀 쉬세요. 그의 친절함은 완벽했습니다. 흠잡을 데가 전혀 없었죠. 저는 시선을 돌려 그 뒤에 선 영희를 보았습니다. 딸은 말랐습니다. 너무 심하게 말라 있었죠. 볼살이 움푹 패여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눈가는 깊게 꺼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마치 모든 기력을 다 쥐어짜내서 억지로 얼굴에 걸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눈동자는 빛이 없었습니다. 영희야. 제가 아이를 부르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영희가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어릴 때처럼 따뜻하고 애교 섞인 포옹일 거라 생각했지만 아이의 몸은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온기가 없는 빈 껍데기처럼 가벼웠습니다. 저는 영희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아이의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긴 소매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포옹하는 순간 소매가 살짝 위로 밀려 올라갔습니다. 그 짧은 틈 사이로 저는 보았습니다. 보랏빛과 붉은빛이 섞인 멍 자국이 손목을 둥글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건 절대 어디 부딪혀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꽉 막혀왔고 아이를 아는 제 손도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영희야, 너 손목이 왜 이래?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묻는 척했습니다. 영희의 몸이 크게 움찔거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손을 빼내려 했지요. 대답이 나오기도 전에 옆에 있던 철민이가 웃으며 말을 가로챘습니다. 아, 장모님. 그거요. 영희가 며칠 전에 야근하다가 책상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대요. 제가 원래 좀 덤벙대잖아요. 제가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그러네요. 남편의 말투는 아내를 아끼는 다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음 송곳처럼 차갑게 박혔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 없이 소매를 밑으로 끌어당겨 멍 자국을 가렸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내내 철민이는 혼자 쉬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자신의 회사 비전부터 서울의 집값, 민준이의 교육 플랜까지 영희는 제 곁에서 입을 꾹 닫은 채 걷기만 했습니다. 제가 딸아이의 손을 잡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 할 때마다 철민이는 교묘하게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길을 조심하라거나 차를 조심하라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모녀 사이에 끼어들었지요. 반듯한 독일제 세단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영희는 조수석에 앉았죠. 집으로 가는 내내 우리 모녀는 단 한마디의 사적인 대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매끄럽게 달렸고 앞좌석의 철민이는 여전히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알아듣지도 못할 전문 용어들을 섞어가면서요.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창밖 풍경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주머니 속에서 그 휴지 뭉치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종이 뭉치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찔러 아팠습니다. 또 다시 이 가와네. 사회가 위험합니다. 이 7글자와 딸아이 손목에 멍 자국, 그리고 빛을 잃은 눈동자. 이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거대하고 검은 그물을 엮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집으로 가는 차 아니라 정교하게 꾸며진 함정 속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히터 바람은 따뜻했지만 저는 온몸에 오한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아파트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단지였습니다.
경비가 삼엄했고 조경은 마치 모형처럼 깔끔했습니다. 집은 4골 5평 남짓으로 꽤 컸습니다. 인테리어는 소위 말하는 럭셔리 스타일이었습니다. 대리석과 골드 벨벳 소재들이 어우러져 잡지 화보 속 모델하우스 같았습니다. 장모님 집 괜찮죠? 부산 집 정리하시면 여기서 더 큰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 가요. 철민이는 제 짐을 객실로 밀어 넣어주며 생색을 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좋다. 요즘 젊은 사람들 안목이 대단하네. 손님 방은 아주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새 침구와 푹신한 카페 침대 머리맡에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까지 놓여 있었죠. 이건 분명 철민이의 솜씨일 겁니다. 그는 거칠에 아주 능한 사람이니까요. 학교에서 돌아온 민준이는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조금 낯설어 했지만 아이를 품에 안으니 특유의 전내 섞인 향기가 났습니다. 마음속 가장 부드러운 곳이 울컥했습니다. 저녁은 영희가 만든 부산식 집밥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했죠. 식사 시간에도 철민이는 여전히 대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시종일관 웃으며 제게 음식을 권했고 민준이에게 예절 교육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영희는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이따금 저를 쳐다보는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할 말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다시 삼켜버리곤 했지요. 겉보기에 이 집은 완벽하게 행복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박힌 그 쪽지는 독가시처럼 저를 찔러댔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저는 객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맨발로 유령처럼 집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단서가 필요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곳의 위험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먼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철민이의 책장에는 경영 관련 서적과 자기계발서들이 먼지 하나 없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죠. 문구류와 몇몇 회사 서류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포기하려던 찰나 책상 아래 쓰레기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워져 있었지만 바닥에 종이 조각 몇 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직감이 왔습니다. 저는 그 조각들을 꺼내 객실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퍼즐 맞추듯 조심스럽게 이어 붙였습니다. 그것은 찢어진 카드, 대금, 독촉장이었습니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제2금융권 은행이었죠. 적힌 금액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연체 금액만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명의자가 박철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투자를 유치했다는 유망한 사업가가 이런 고금리 대출을 받고 돈을 못 갚아 독촉장에 시달린다니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장식장에는 명품 가방 박스들과 비싼 양주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하지만 옆에 수납장을 열어보니 그 안에 휴지나 세제 같은 생필품은 전부 대형마트에서 파는 가장 저렴한 할인 제품들이었습니다. 이건 극도로 모순된 소비 습관이었습니다. 겉면은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속은 이미 텅 비어 썩어가는 상태였죠. 위험한 진실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에서 TV를 보는 척 했습니다. 영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나왔습니다.
철민이는 아직 자고 있었죠. 주방에서 일하는 딸아이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헐렁한 홈웨어를 입고 있으니 아이는 더 왜소해 보였습니다. 영희야. 제가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보기에 너 너무 힘들어 보여. 회사 일이 그렇게 힘드니? 냄비 속 죽을 쪘던 영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프로젝트가 많아서 그래. 너무 힘들면 그만두렴. 제가 떠보듯 말했습니다. 철민이 사업도 잘 된다는데 너는 집에서 민준이 보면서 좀 쉬어도 되잖아. 그 말은 마치 어떤 스위치를 누른 것 같았습니다. 영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벌갰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눈물을 참아내고 있었죠. 엄마 사실은 아이가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철민이의 방문이 철컥하고 열렸습니다. 영희는 겁먹은 토끼처럼 즉시 고개를 돌리고 다시 죽을 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철민이가 하품을 하며 나오더니 주방의 우리를 보고 웃었습니다. 모녀지간에 무슨 비밀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아무것도 아냐. 제가 먼저 대답하며 인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 딸이 고생이 많아서 이제 좀 편히 쉬게 해줘야겠다고 했지. 그럼요. 철민이가 다가와 자연스럽게 영희의 허리를 뒤에서 안으며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내 마누라는 당연히 호강해야죠. 우리 회사 상장만 되면 매일 집에서 돈이나 세게 해줄게요. 철민의 품에 안긴 영희의 몸은 나무 토막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비상벨을 울렸습니다. 이건 마치 드라마에서나 보던 가스라이팅과 정신적 지배의 현장 같았습니다. 이후 이틀 동안 저는 이중간첩처럼 생활했습니다. 낮에는 사위를 칭찬하기 바쁜 인자한 장모 노릇을 했습니다. 민준이를 데리고 공원에 가기도 하고 철민이가 떠드는 화려한 사업 계획을 묵묵히 들어주었죠. 그는 이제 매일 제 귀에 대고 장밋빛 미래를 그렸습니다. 부산의 그 낡은 아파트가 얼마나 가치 없는 자산인지 끊임없이 암시하면서요. 장모님 생각해 보세요. 그 쥐꼬리만한 월세 수익으로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요. 사과는 깎아주며 무심한 척 툭 던졌습니다. 저 믿고 그 돈 저한테 맡겨보세요. 3년 안에 서울에 똑같은 집, 아니 더 큰 집으로 사드릴게요. 저는 마음이 움직인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젊은 사람들 머리가 확실히 비상해. 내가 잘 생각해 봄새. 제가 겉으로 망설이고 고민하는 척할수록 그는 더욱 지극정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자아도취에 빠져 연기하는 동안 묵묵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것은 부족했습니다. 딸과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영희는 늘 남편의 눈치만 살폈죠. 인내심이 바닥날 무렵 기회는 목요일 밤 아주 위험한 방식으로 제 발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철민의 여동생 미경이가 과일 상자를 들고 불쑥 찾아왔습니다. 근처에 왔다가 들렀다더군요. 철민이는 반갑게 동생을 맞이하며 차를 내려 주방으로 갔습니다. 영희의 표정은 어딘지 불편해 보였죠. 저는 즉시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경이는 단순히 놀러 온 게 아니라고요. 네, 사람이 거실에 앉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민이는 여전히 대화의 중심이었고 미경이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자꾸만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다
철민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는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거실에는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영희가 과일을 씻으러 주방으로 가자 저는 미경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니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아, 네, 아주머니.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눈동자는 불안하게 베란다 쪽을 향했습니다. 그러더니 급히 자신의 핸드백에서 휴대용 티슈 한 팩을 꺼냈습니다. 한 장을 뽑아 이마에 땀을 닦는 척하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티슈팩 전체를 제게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이 티슈 브랜드 정말 좋아요. 한번 써보세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웃으며 티슈를 건네봤는데 손에 닿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비닐 포장 너머로 무언가 딱딱하고 작은 네모난 것이 만져졌습니다. 여러 번 접힌 종이 같았죠. 그때 철민이가 전화를 끊고 베란다에서 돌아왔습니다. 미경의 표정은 즉시 평소대로 돌아왔고 민준이 공부 이야기를 꺼내며 말을 돌렸습니다.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했지만 저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티슈를 자연스럽게 제 홈웨어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이가 드니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네. 방에 가서 좀 누워야겠다. 방으로 들어와 즉시 문을 잠갔습니다. 티슈 포장을 뜯자 안에서 접힌 작은 종이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숨을 고르며 펼쳤습니다. 역시 볼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였습니다. 내일 오후 3시 강남역 스타벅스. 반드시 혼자 오세요. 저는 그 필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힘 다급한 서체. 공항에서 받았던 그 쪽지 속 사위가 위험합니다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공항의 그 경고는 이 아이가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산 친구들에게 줄 서울 특전 기념품을 사러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철민은 추호의 의심도 없었죠. 약속 장소에 30분 일찍 도착해 근처 매장 유리창 너머로 관찰했습니다. 미경이가 혼자인 것을 확인한 뒤에야 스타벅스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화려한 강남 거리가 보였고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미경이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집에서 봤을 때보다 안색이 더 나빴고 입술은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주머니에 간직했던 그 2장의 꼬질꼬질한 휴지 조각을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는 사위가 위험합니다. 다른 하나는 시간과 장소가 적힌 쪽지였죠. 그 쪽지들을 보자. 미경의 팽팽했던 신경이 끊어진 듯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주머니,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열하듯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마른 티슈 한 장을 건네며 다독였습니다. 미경아, 괜찮다. 천천히 말해 보렴. 무슨 일이든 이 아줌마가 다 들어줄게.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평생 회계사로 일하며 복잡한 장부를 다뤄온 저는 압니다. 장부가 엉망일수록 당황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요. 미경은 눈물을 닦고 제 진정된 모습에 용기를 얻은 듯 숨을 몰아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는 얼음처럼 제 피를 차갑게 얼려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빚이었습니다. 철민의 회사는 이미 1년 반 전에 파산했습니다.
새로운 투자는커녕 있지도 않은 유령 회사였죠. 그는 전 재산을 날린 것도 모자라 사차의 시장에서 15억이 넘는 도박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독촉에 시달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태였죠. 타고 다니는 차는 렌트였고 살고 있는 아파트도 곧 압류될 처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폭력이었습니다. 회사가 망한 뒤 철민의 성격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모든 실패를 무능한 아내 탓으로 돌렸죠. 처음에는 폭언과 무시였지만 나중에는 손찌검으로 이어졌습니다. 영희의 몸에는 멍 자국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제게 말하지 못한 건 철민이 민준이를 두고 협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입을 뻥긋하기만 하면 아이와 함께 한강에 뛰어들겠다고 말이죠. 커피잔을 쥐인 제 손등의 핏줄이 하얗게 섰습니다. 그럼 공항 쪽지는 어떻게 된 거니?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거 제 친구한테 부탁한 거예요. 인천공항 지상직으로 일하는 친구한테 아주머니 비행기 편이랑 사진을 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출구에서 꼭 전해달라고요. 왜 직접 전화를 안 했니? 가장 궁금했던 걸 물었습니다. 미경의 얼굴에 공포와 씁쓸함이 스쳤습니다. 오빠가 제가 알던 예전의 오빠가 아니에요. 무서웠어요. 직접 하려다가 실패한 적도 있거든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반년 전쯤 영희가 철민이 집을 비운 사이 울면서 미경을 찾아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영희는 제발 도와달라고 엄마한테 연락만이라도 닿게 해달라고 빌었죠. 미경은 겁이 났지만 즉시 영희에게 돈을 보내 부산행 티슈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영희를 시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멀리 간 척하다가 바로 돌아와 도망치려던 영희를 붙잡았죠. 돈 거래 내역까지 다 들통났습니다. 그날 이후 철민은 영희의 휴대폰을 뺐고 감시 앱이 깔린 새 폰을 주었습니다. 누구와 연락하는지 무슨 메시지를 보내는지 오빠가 다 보고 있었죠. 미경의 폰도 검사받아야 했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자기는 이미 망가진 목숨이라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더군요. 제 마음은 심연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영희가 구조 요청을 안 한 게 아니라 모든 통로가 철민이라는 거미에 의해 막혀 있었던 겁니다. 그 독거미는 제 딸을 거짓과 폭력으로 짠 그물에 가두고 꼼짝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단둘이 만날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오빠가 좋아하는 말만 해야 했죠. 미경이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가 아주머니를 서울로 모셔오라고 집을 팔게 하라고 했을 때 비로소 오빠의 계획을 알았어요. 직접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공항에서 그 위험한 방법을 쓴 거예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판은 철민이 이미 짜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출구를 막고 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놈 목적이 단지 돈이었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피하며 제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가장 무서운 말을 뱉었습니다. 돈만이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돈을 송금하고 나면 서울에서 교통사고를 낼 거래요. 영희 언니랑 아주머니 그리고 민준이까지 한꺼번에 오빠가 이미 언니랑 민준이 이름으로 사망보험을 잔뜩 들어놨어요. 수익자는 오빠 본인이고요. 보험금을 받으면 해외로 도망갈 생각이에요. 교통사고 사망보험? 이 단어들이 망치가 되어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사기폭력 그리고 살인 멸구? 이건 완전한 도살극이었습니다. 저를 서울로 부른 순간부터 우리 3대는 그에게 빚을 갚기 위한 도구이자 소모품일 뿐이었습니다. 스타벅스 창밖의 화려한 풍경이 이토록 낯설고 춥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경의 증언은 법적으로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힘들고 자칫하면 뱀을 건드려 우리 모녀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었죠. 제 유일한 무기는 철민이 제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쓴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가슴 속 끓어오르는 증오를 누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공포에 떨고 있는 미경을 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미경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우리는 오후 내내 카페에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뇌는 고성능 컴퓨터처럼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슬픔, 분노, 공포 같은 감정은 강제로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빠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삐끗하면 파멸이었습니다. 철민의 약점은 탐욕입니다. 영희와 민준이를 데리고 살아서 나가려면 그에게 살인보험금보다 훨씬 크고 먹음직스러운 떡을 던져줘야 했습니다. 그 스스로 우리를 이 감옥 밖으로 내보내게 만들어야 했지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제 얼굴은 다시 인자하고 돈밖에 모르는 부산 아줌마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기념품 상자를 들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TV를 보던 철민이가 일어났습니다. 오셨어요, 장모님. 사셨나요? 그럼 샀지. 제가 간식을 테이블에 놓으며 자연스럽게 옆 소파에 앉았습니다. 역시 서울이 좋긴 좋네. 가게 규모부터 부산이랑은 비교가 안 돼. 철민이가 즉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은 이제 좀 뒤처졌어요. 투자 기회도 그렇고요. 그러게 말이야. 저는 무릎을 탁 치며 동조하는 척 했습니다. 자네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낡은 아파트 붙잡고 있는 게 아무 의미 없겠더라고. 그래서 결심했네. 저는 의도적으로 말을 멈추고 철민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굶주린 늑대 같은 안광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산 집 바로 내놓고 팔기로 했어. 그리고 여기 올라와서 자네들이랑 살려고. 그 돈 나는 투자 같은 거 모르니 자네가 다 알아서 운용해 보게. 사위만 믿네? 단호한 제 말투에 철민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희열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흥분해서 손을 비비며 제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장모님 정말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절대 실망하게 안 해드릴게요. 당연히 그래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네. 무슨 문제요?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그는 자신만만하게 장담했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대답이었죠. 문제는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 있어.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제가 짠 시나리오를 던졌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그 집 살 때 영희랑 공동 명의로 해놨거든. 법이 바뀌어서 집을 팔려면 명의자 모두가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서류에 사인해야 한다네. 인감 증명서만으로는 안 된대. 저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영희가 나랑 같이 부산에 좀 다녀와야겠어. 서류 정리만 하고 바로 돈 받아서 올라올게. 철민의 웃음이 잠시 굳었습니다.
의심이 생긴 거겠죠.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인질인 영희를 통제 밖으로 내보내는 건 그에게도 도박이었을 겁니다. 아이고, 나도 번거로운 거 딱 질색인데 제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이 좋은 학교 보내고 자네 사업도 도와주려면 어쩌겠나. 정 힘들면 그만두고. 아니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철민이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로챘습니다. 제가 마음을 바꿀까봐 겁이 난 모양입니다. 그는 머리를 굴리며 득실을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가 결국 승낙할 것을 알았지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영희를 완전히 굴복시켰다고 믿고 있었고 민준이가 여전히 그의 손안에 있었으니까요. 그에게 민준이는 우리가 도망치지 못하게 만드는 마지막 조커였습니다. 몇 초 뒤 그가 무릎을 탁 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장모님. 제가 바로 영희 비행기표 끊어줄게요. 가서 빨리 처리하고 오세요. 저랑 민준이는 여기서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날 미경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영희와 제가 부산에 간다는 말을 듣고 그녀가 마지막 단계를 밟았습니다. 그럼 민준이는 어떻게 해요? 오빠 혼자 애를 볼 수 있겠어? 미경의 물음에 철민은 자기가 휴가를 내서 보겠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애를 어떻게 봐? 나 요즘 한가하니까 내가 와서 민준이 챙겨줄게. 그래야 오빠도 일 보고 언니도 마음 놓고 다녀오지. 철민에게 이보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민준이를 서울에 두어 인질로 삼고 자신의 친동생에게 맡기니 외부의 집안일이 새 나갈 걱정도 없었으니까요. 그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철민은 곧 들어올 거액의 생각에 몹시 들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과 축하 파티가 있다며 한껏 차려입고 나갔죠. 나가기 전 미경에게 경고 섞인 농담을 던지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미경아 집 잘 보고 있어. 새언니랑 장모님 딴 데 못 가게 잘 챙기고. 그가 나가자마자 거실의 가짜 평화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미경이 긴장된 얼굴로 문을 확인한 뒤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영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침대맡에 앉아 내일 가져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죠.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영희야. 아이가 어깨를 들썩이며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자 옆 이마에 아직 다 가시지 않은 시퍼런 멍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어제는 없던 상처구나. 그놈이 또 때렸니?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 같았습니다. 영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 아이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더 큰 분노가 저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증거는 모아뒀니? 영희가 고개를 들고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더니 다시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엎드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다 찍어놨어. 휴대폰 뺏기기 전부터 나 때리고 잠들면 화장실 가서 다 찍었어. USB를 건네받으며 안도했습니다. 내 딸은 그렇게 나약하기만 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영희가 제 품에 안겨 드디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오지 말라고 했던 메시지들 다 그 사람이 시킨 거였어. 민준이 가지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어. 저는 아이의 떨리는 등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알아, 엄마가 다 알아.
고생했다, 내 강아지. 울음이 잦아들자 저는 아이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영희야, 잘 들어. 박철민 그 인간 목적은 내 집이나 돈만이 아니야. 처음부터 우리를 살려둘 생각이 없었어. 저는 미경이 알려준 교통사고와 보험금 계획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영희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대신 눈동자에 거대한 공포와 경악이 차올랐습니다. 지금 울고 무서워할 시간 없어. 저는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반격해야 해. 내일이 유일한 기회야. 네가 도와줘야 할 일이 있다. 저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작은 녹음 펜을 꺼냈습니다. 평범한 볼펜처럼 생긴 정교한 물건이었죠. 철민이가 돌아오면 아무리 취해 있어도 붙잡고 늘어져. 무서워서 그런다고 울고불고 해봐. 엄마가 부산 가서 마음 바꿀까봐 겁난다고 돈 받으면 우리 버릴 거냐고 따져. 저는 아이의 손에 펜을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그를 몰아붙여. 그 입에서 직접 그 돈으로 빚 갚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해. 사채의 빚이 많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게 하라고. 널 안심시키려고 분명히 실토할 거다. 기억해 한마디도 빠짐없이 녹음해야 해. 영희의 눈빛이 공포에서 결연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도끼였죠. 알았어, 엄마.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그날 밤 우리 모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정이 넘어 철민이 만취해 돌아왔고 영희는 제 계획대로 인생 최고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 문틈 너머로 안방에서 누군가 바닥으로 밀쳐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기름솥에 튀겨지는 것 같았지만 이것은 제 딸이 지옥에서 기어 나오기 위해 거쳐야 할 마지막 담금질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영희가 붉어진 눈으로 제게 다가와 녹음펜을 건넸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는 가정폭력의 확실한 증거와 사기 의도를 인정한 녹취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평범한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철민이 직접 차를 몰아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지요. 그는 내내 콧노래를 부르며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짐을 내려준 그는 개찰구 앞까지 우리를 배웅했습니다. 여기까지만 갈게요. 그는 완벽한 가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그러더니 몸을 숙여 영희의 뺨을 친근하게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잊지 마. 빨리 와야 해. 민준이가 집에서 엄마 기다릴 거니까. 영희의 몸이 굳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배웅이 아니라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인질이 여기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경고였죠. 저는 여전히 인자하게 웃으며 마음속으로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박철민 내 가장 큰 실수는 자식을 지키려는 엄마의 결심을 우습게 본 거야. 걱정 말게. 일 보고 금방 옴새. 저는 그에게 손을 흔들고 영희를 끌어당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야. 우리 모녀는 물에서 갓 건져 올린 사람처럼 온몸의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 영희가 사시나무 떨듯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저는 평생 가장 차분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서죠.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임숙자입니다.
제 사위 박철민이 제 딸을 장기간 폭행하고 제 명의의 재산을 가로채려 합니다. 지금 제 7살 손자를 인질로 삼아 저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자의 소나귀에서 도망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딸아이의 폭행 사진, 진단서, 그리고 사기 의도를 스스로 인정한 녹음 펜이 있습니다. 그의 여동생도 살인 공모 계획을 증언해 줄 겁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엄중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항에서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계십시오. 즉시 출동해서 피의자를 검거하고 신변 보호를 위해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희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 다음 2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이었습니다. 공항 치안센터에 앉아 보내는 매분 매초가 억겁의 시간 같았습니다. 마침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임숙자 씨 피의자 박철민을 검거했습니다. 조사를 위해 공항 경찰과 함께 경찰서로 동행해 주십시오. 그제야 몇 달 동안 조여왔던 심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밖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조사실로 들어서자마자 철민이가 보였습니다. 수갑은 차지 않았지만 경찰관들이 양옆을 지키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서 환희와 거만함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그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비웃으며 의자에 몸을 기댔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우리가 자기를 어쩌지 못할 거라 믿는 눈치였습니다. 무엇보다 민준이라는 카드가 아직 자기 쪽에 있다고 생각했겠죠. 경찰관이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철민이는 당당하게 연기를 시작했죠. 경찰관님, 전 정말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고부 갈등이고 부부싸움이에요. 사기라니요? 전 제 아내를 사랑하고 장모님을 존경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경찰관은 제가 건넨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영희의 멍든 얼굴 찢어진 상처들이 차례로 떴습니다. 철민의 안색이 창백해졌지만 여전히 우겼습니다. 부부싸움 하다 보면 좀 부딪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고의가 아니었다고요. 이어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걱정 마. 그 돈만 들어오면 바로 사채빚 갚을 거니까. 내가 빚이 얼마든 신경 꺼. 넌 그 할망구 기분이나 잘 맞춰두라고. 자신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철민의 이매의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이건 부부끼리 안심시키려고 한 농담입니다. 그 추악한 변명을 듣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며 미경이가 민준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미경을 보는 순간 철민의 모든 가면이 박살났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절망과 충격이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민준이가 엄마를 보자마자 울며 달려갔고 영희는 아이를 품고 통곡했습니다. 철민은 미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미경은 오빠의 살벌한 시선을 외면하고 경찰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낡은 휴대폰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경찰관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이건 오빠가 예전에 쓰던 폰이에요. 오빠는 잊었겠지만 여기 클라우드 계정이 연결되어 있어요. 오빠는 사업상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모든 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하거든요.
철민이가 갑자기 의자에서 튀어오르며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이 배신자녀나, 네가 감히 나를 팔아. 미경은 굴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안에 오빠가 채권자들과 공모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서 언니랑 민준이 아주머니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겠다는 대화 말이에요. 하늘의 그물은 성글어도 결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남을 해치려 만든 도구가 결국 자신을 매장할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만했던 그의 치밀함이 그를 파멸로 이끈 것이죠. 경찰들이 달려들어 발악하는 철민을 의자에 다시 앉혔습니다. 그 절규는 그가 자신을 위해 울린 장례 종소리였습니다. 저는 증오 섞인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야, 철민아. 이건 청산이지. 그 후 박철민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유독 추웠지만 저는 영희와 민준이를 데리고 부산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영희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집에 가는 거지. 그래, 집에 가자. 다시 돌아온 부산의 집은 여전히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영희는 새 직장을 구했고 민준이는 동네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일상은 예전으로 돌아왔지만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베란다 등나무 의자에 앉아 거실에서 블록놀이를 하는 영희와 민준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해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임 아주머니, 저 미경이에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더는 예전처럼 겁에 질려 있지 않았습니다. 맑고 평온했지요. 미경아, 너 출국했니? 네, 지난주에 캐나다에 도착했어요. 회계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요. 정리가 다 끝나서 이제야 안부 전해요. 아주머니와 언니 덕분에 떠날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해요. 저는 스피커폰을 켜고 영희와 함께 미경을 응원했습니다. 고맙긴 미경아. 네가 아니었으면 우린 없었을 거야. 거기서 꼭 행복해야 한다. 그럴게요. 저도 이제 아주머니처럼 깨끗하고 정직한 인생의 장부를 써 내려가려고요. 전화를 끊고 영희와 저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저는 낡은 가계부를 펼쳐 새 페이지에 정갈하게 2글자를 적었습니다. 귀가 구이자. 장부는 평형을 찾았고 가족은 다시 모였습니다. 용감했던 그 아가씨도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났죠. 세상의 모든 선한 사람이 자신의 안식처를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 인생 최고의 이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한 여인이 어머니이자 전문가로서 보여준 그 번뜩이는 직감과 단호함,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용기, 벼랑 끝에서 피어난 그 강인함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